한국의 민폐 문화에 전 세계가 치를 떨고 있습니다. 특히 어느 나라에서는 한국인들의 행동에 완전히 질려버렸다는데요. 파리 올림픽에서 목격된 한국인들의 충격적인 행태부터 시작해서 한국 문화에 중독된 유럽 청년들의 한심한 모습까지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의 영향력에 경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한 프랑스 경비 책임자는 한국 선수단의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제 이름은 케타라 질보센이에요. 포토맥 강이 내려다 보이는 사무실에서 20년 가까이 국제관계를 분석해왔죠. 동아시아 전문 지정학 분석가로서 수많은 외교 폭풍을 목격했지만 오늘 아침 제 책상에 떨어진 폭탄 같은 소식만큼 충격적인 건 없었습니다. CNN 보도는 모든 면에서 폭발적이었어요. 트럼프의 비공개 모금 행사에서 녹음된 음성 파일이 공개되었는데 그 내용은 대만 해협의 전체 전략 판도를 뒤바꿀 만한 것이었죠. 헤드폰을 통해 울려 퍼지는 트럼프의 목소리를 들으며 점점 믿기지 않는 심정이 되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나는 베이징을 폭격할 것이다. 그 의미는 엄청났어요. 이건 외교적 허세나 신중하게 만들어진 억제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권력의 최고층에서 나온 날 것이 여과되지 않은 위협이었죠. 녹음을 분석하면서 이 베이징 폭격 발언이 중南하이의 복도에서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중국 공산당은 대만 통일 약속을 중심으로 정권의 정당성을 구축해왔는데 여기 전직 미국 대통령이 그 목표를 추구하면 수도를 잿더미로 만들겠다고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즉시 중국 소셜미디어 반응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몇 시간 만에 이 이야기는 웨이보 전체에 퍼져나갔고 검열관들이 완전히 대응하기 전에 이미 2,400만 뷰를 넘어섰죠. 디지털 시대의 정보 확산 속도는 언제나 놀라웠습니다. 가장 정교한 권위주의 정보 통제 시스템조차도 진짜 폭발적인 폭로를 막기는 어려웠어요. 워싱턴의 동료들로부터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국무부의 오랜 친구인 마크가 먼저 연락을 해왔더군요. 케타라, 이 녹음 파일 들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거의 들어본 적 없는 긴장감이 묻어났죠. 지금 분석 중이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포토맥 강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제 마음은 태평양 건너편에서 일어나고 있을 폭풍에 쏠려 있었어요. 몇 년 동안 미중 관계를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이런 직접적인 위협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체면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런 공개적인 위협은 그들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었죠. 강경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약해 보이고 대응을 하면 통제 불가능한 상승작용을 일으킬 위험이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띄운 여러 개의 창에서는 실시간으로 정보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대만 주식시장은 이미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고 일본과 한국의 외교 채널들은 미친 듯이 움직이고 있었죠. 이런 순간들이 바로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였습니다. 세계가 숨을 죽이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는 그 순간들 말이에요. 시진핑 주석이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는 아마 베이징의 비밀 벙커에서 최고의 고문들과 긴급회의를 소집했을 거예요. 중국 군부의 매파들은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할 테고 온건파들은 신중을 기하자고 주장할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이 발언은 무시할 수 없었어요. 제 경력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이런 중대한 순간에는 첫 반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향후 몇 주, 어쩌면 몇 달 동안의 국제 정세가 결정될 것이었죠. 과연 그들은 외교적 항의로 그칠까요? 아니면 더 강력한 무언가를 준비할까요? 책상 위의 커피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마실 시간조차 아까웠습니다. 이미 머릿속에서는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그려보고 있었어요. 최선의 경우는 양측이 수사를 낮추고 비밀 채널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었죠. 최악의 경우는 글쎄요, 그건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또 울렸어요. 이번엔 펜타곤의 연락책이었죠. 질보센 박사님, 국방부 장관이 당신의 분석을 듣고 싶어 합니다. 목소리가 긴급했어요. 30분 안에 예비 보고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답했죠. 전화를 끊고 나서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출근하고 커피를 마시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들은 아마 태평양 건너편에서 거대한 지정학적 지진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모를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며칠, 몇 주 동안 이 위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분석하고 조언하고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했죠. 이것이 바로 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만큼 제 일이 중요했던 적은 없었어요. 키보드에 손을 올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베이징 폭격 발언 초기 평가 및 예상 시나리오라는 제목을 적었죠. 앞으로 펼쳐질 폭풍의 서막이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저는 중국의 검열 기계가 전속력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베이징에 있는 제 연락책들이 제가 의심했던 것을 확인해 주었죠. 국영 언론들이 선택적으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모스크바를 위협한 내용은 다르면서도
베이징 폭격 발언에 대해서는 완전히 지워버렸더군요. 이런 외과수술 같은 검열은 중국의 우선순위와 약점을 모두 드러내고 있었답니다. 저는 몇 시간 동안 정보 억압의 패턴을 분석했어요. 중국 공산당의 반응은 단순히 여론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권위의 근본적인 기둥을 보호하려는 것이었죠. 대만 통일 이야기는 중국 공산당의 정당성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 되어버려서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은 전체 시스템을 위협했습니다. 검열의 선택적 성격이 특히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중국 시청자들은 트럼프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 모스크바를 폭격하겠다고 위협한 내용은 읽을 수 있었죠. 하지만 베이징과 대만에 관한 비슷한 위협은 디지털 공간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중국의 전략적 사고에서 가장 민감한 신경을 보호하려는 계산된 노력이었죠. 중국의 외교적 대응을 분석하면서 더 큰 공황 상태를 발견했습니다. 서방 기자들이 워싱턴의 중국 대사관에 논평을 요청했을 때 대변인 루시는 상황을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어요. 이건 외교적 신중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전략 계획의 핵심을 공격한 폭로에 진짜로 당황한 조직의 모습이었죠. 제가 모니터링하던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흥미로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일부 네티즌들이 외국 뉴스 사이트에 스크린샷을 올리려고 시도했지만 몇 초 안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검열관들이 초과 근무를 하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 트럼프와 베이징이라는 단어의 조합조차도 자동으로 차단되고 있었답니다. 더 깊이 파고들수록 이 검열이 얼마나 철저한지 알 수 있었어요. 중국의 주요 검색 엔진들은 관련 키워드를 완전히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VPN을 사용해서 접속한 중국 내부 소식통들이 전해준 바로는 정부 부처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있었죠. 모두가 이 정보를 어떻게 통제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검열의 속도였어요. 중국의 위대한 방화벽은 이미 효율적인 것으로 유명했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관련 콘텐츠가 나타나자마자 즉시 삭제되었죠. 마치 누군가가 매우 높은 곳에서 직접 지시를 내리고 있는 것 같았답니다. 제 분석에 따르면 이런 극단적인 반응은 중국 지도부가 느끼는 위협의 정도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대만 문제는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국 공산당이 국민들에게 한 약속의 핵심이었죠. 위대한 중국의 부활이라는 이야기의 중심이었습니다. 만약 미국이 정말로 베이징을 폭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이야기 전체가 무너질 수 있었어요. 정보 통제 패턴을 관찰하면서 저는 중국 정부가 두 가지 전선에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국내 여론을 관리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이 정보가 더 넓은 중국어권 세계로 퍼지는 것을 막는 것이었죠. 홍콩과 대만의 언론들은 이미 이 이야기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었지만 본토에서는 완전한 정보 차단이 이루어지고 있었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검열의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일부 영리한 네티즌들이 은유와 암호를 사용해서 정보를 공유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큰 새가 북쪽 수도를 노리고 있다는 식의 표현들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했죠. 하지만 검열관들도 빠르게 적응했고 곧 이런 우회적인 표현들도 차단되기 시작했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저는 우리가 정보 전쟁의 새로운 시대를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 나라가 자국민들에게 세계적으로 중요한 뉴스를 완전히 숨길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동시에 이런 극단적인 검열 자체가 중국 정부가 느끼는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정보가 가진 폭발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전략적 함의를 더 깊이 파고들수록 중국의 대만 정책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점점 더 명확해졌어요. 양안 관계를 수십 년간 연구해온 저는 냉정한 결론에 도달했죠. 중국과 대만 사이의 평화통일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증거는 압도적이면서도 비극적이었어요. 첫 번째 요인은 중국 자신의 행동이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끊임없이 대만의 목에 군사적 칼을 들이대고 있는데 어떻게 이성적인 관찰자가 평화통일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평화가 아니었죠. 외교로 위장한 강압이었습니다. 대만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군사훈련, 베이징에서 나오는 모든 위협적인 발언, 대만 방향으로 발사되는 모든 미사일 시험은 평화적 의도라는 가식을 무너뜨렸어요. 두 번째 요인은 중국 주권으로 반환된 후 홍콩이 맞이한 비극적인 운명이었습니다. 저는 베이징이 체계적으로 홍콩의 자치권을 해체하고 민주적 제도를 파괴하며 자유를 위해 용감하게 싸우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을 점점 더 큰 공포와 함께 지켜봤어요. 홍콩의 파괴는 중국의 평화적 공존 약속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박 논거가 되었죠. 홍콩 사람들이 점점 강화되는 권위주의적 통제 아래서 고통받고 있는데 대만이 왜 베이징의 약속을 믿겠어요? 세 번째 요인은 대만 국민당의 행동이었습니다. 이들은 베이징과의 더 긴밀한 관계를 추구하면서 근본적으로 대만의 이익을 배신했죠. 중국 공산당의 통일 노력을 지지함으로써 국민당은 베이징의 평화적 통일 전략의 진정한 본질을 드러냈어요. 그것은 완전한 항복과 흡수였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베이징의 위선이었어요.
그들은 평화를 말하면서도 전쟁을 준비했고 대화를 약속하면서도 위협을 일삼았죠. 이런 이중성은 단순한 외교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국 공산당 체제의 근본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저는 수많은 문서들을 검토하면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베이징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행동했죠. 먼저 달콤한 약속으로 유혹하고 그 다음에는 경제적 의존성을 만들어내고 마지막으로는 정치적 자유를 질식시켰어요. 이것은 홍콩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마카오에서도 마찬가지였으며 그들이 대만에 대해서도 계획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대만 사람들의 정체성 변화도 중요한 요인이었어요. 젊은 세대일수록 자신을 중국인이 아닌 대만인으로 여기는 비율이 높았죠. 이들에게 중국은 조상의 땅이 아니라 위협적인 이웃 국가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런 정체성의 간극은 더욱 벌어졌어요. 경제적 측면에서도 상황은 복잡했습니다. 한때 대만 기업들은 중국 시장의 기회에 매료되었지만 점차 그것이 함정임을 깨달았죠. 베이징은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정치적 영향력으로 전환시키려 했고 많은 대만 기업들이 이런 압력에 굴복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협력이 아니라 경제적 인질극이었습니다. 군사적 균형도 점점 더 위태로워졌어요. 중국의 군사력은 급속도로 성장했고 대만 해협을 가로지르는 침공 능력도 향상되었죠. 매년 중국의 군사 예산은 증가했고 새로운 무기체계가 개발되었으며 대만을 향한 미사일의 수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국제사회의 태도도 문제였어요. 많은 국가들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대만의 고립을 묵인했죠. 유엔에서 대만은 목소리를 낼 수 없었고 국제기구에서의 참여도 중국의 압력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런 외교적 고립은 대만의 입장을 더욱 약화시켰어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가치관의 충돌이었습니다. 대만은 민주주의, 인권, 법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회로 발전했어요. 반면 중국은 일당 독재, 감시국가, 개인의 자유 억압을 특징으로 하는 체제를 유지했죠. 이 두 체제가 어떻게 평화롭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저는 이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평화통일은 환상이었어요. 그것은 베이징이 국제사회를 속이기 위해 사용하는 수사에 불과했죠. 실제로는 대만을 흡수하고 파괴하려는 의도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고통스러웠어요. 저도 한때는 양안 관계의 평화적 해결을 희망했었죠. 하지만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중국의 대만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그 실패는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할 것이었어요. 더 나아가 이런 정책의 지속은 중국 자신에게도 해로웠습니다. 군사적 위협과 경제적 강압에 의존하는 것은 중국의 국제적 이미지를 손상시켰고 주변 국가들의 불신을 키웠으며 귀중한 자원을 낭비하게 만들었죠. 결국 평화통일이라는 꿈은 불가능한 꿈이었습니다. 그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환상이었고 위험한 망상이었으며 비극적인 오판이었어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를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중국 군사력을 분석해본 결과는 더욱 복잡한 그림을 보여주었어요. 인민의 반군은 지금 수십 년 만에 가장 심각한 내부 위기를 겪고 있었죠. 부패 스캔들이 장교단을 속 빈 강정으로 만들어버렸고 서로 다른 파벌 간의 권력 다툼이 효과적인 지휘체계를 마비시켜버렸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인 장유샤가 사실상 군사조직을 통제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지휘하는 기관은 분열되고 사기가 떨어져 있었죠. 명목상으로는 대만 작전을 담당하고 시진핑에게 충성하는 동부정부사령부도. 이런 분열된 상황에서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었습니다. 군부대들은 외부 군사작전보다는 내부 정치적 생존에 더 신경을 쓰고 있더군요. 설령 장유샤가 권력을 통합하고 군의 단결을 회복한다고 해도 재건 과정은 몇 년이 걸릴 거예요. 인민의 반군을 4개 정부사령부에서 7개 군구로 재편하려는 그의 야심찬 계획은 엄청난 조직 개편 작업이었죠. 이건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군의 관심과 자원을 모두 소진시킬 대규모 사업이었습니다. 이런 재건 기간 동안에는 대만에 대한 어떤 심각한 군사행동도 불가능했어요. 중국군은 사실상 망가진 상태였고 잘 방어된 섬 요새에 대한 복잡한 상류. 작전을 생각하기 전에 대대적인 재건이 필요했죠. 제가 더 깊이 파고들수록 중국 군사력의 문제점들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해군력도 겉보기와는 달랐어요. 숫자상으로는 인상적이었지만 실제 작전 능력은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었죠. 많은 함정들이 제대로 된 정비를 받지 못했고 승무원들의 훈련 수준도 형편없었습니다. 공군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최신 전투기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랑했지만 조종사들의 비행시간은 터무니없이 부족했죠. 복잡한 작전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게다가 부품 부족으로 많은 항공기들이 지상에 묶여있는 실정이었어요. 육군의 상황은 더욱 암울했습니다. 병사들의 사기는 바닥을 쳤고 장비는 낡았으며 지휘관들은 정치적 충성심에 따라 임명되었지 군사적 능력으로 선발된 게 아니었죠. 정예부대라고 알려진 부대들조차 실전 경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핵무기 부대의 상태였어요. 로켓군이라고 불리는 이 부대는 부패 스캔들로 완전히 무너져 있었죠. 고위 지휘관들이 줄줄이 체포되었고 핵무기 관리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핵 억지력이 제대로 작동할지도 의문이었어요. 군사정보 체계도 마찬가지로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정보 기관들이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경쟁했죠. 이로 인해 통합된 상황 인식이 불가능했고 지휘관들은 불완전한 정보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병참 지원 능력도 형편없었어요. 대규모 작전을 지원할 수 있는 보급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죠. 특히 해상 보급 능력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대만 침공 같은 대규모 상륙 작전을 수행하려면 막대한 보급이 필요한데 현재 중국군은 그런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의료 지원 체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규모 사상자를 처리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가 부족했죠. 야전 병원 시설은 구식이었고 의료진도 부족했습니다. 실전에서 부상병들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어요. 통신 체계의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안전한 통신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고 많은 부대들이 여전히 구식 통신 장비를 사용하고 있었죠. 현대전에서 통신은 생명줄과 같은데 중국군의 통신 체계는 너무나 취약했습니다. 사이버전 능력도 과대평가되어 있었어요. 겉으로는 강력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기관들이 조율 없이 활동했죠. 통합된 사이버 작전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지휘체계의 붕괴였어요. 정치적 숙청과 부패 스캔들로 인해 경험 많은 지휘관들이 대거 제거되었죠. 남은 지휘관들은 군사적 능력보다는 정치적 충성심으로 선발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복잡한 현대전을 지휘할 수 있을지는 매우 의심스러웠어요. 이 모든 문제들을 종합해보면 중국군은 겉모습과는 달리 속은 텅 빈 종이 호랑이였습니다. 대만을 침공할 능력은커녕 자국 방어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죠. 이런 군대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한다는 것은 완전한 허상이었어요.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런 취약성이 오히려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약한 군대일수록 예측 불가능하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았죠. 특히 정치적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는 무모한 모험을 감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하면서 깨달은 것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은 실제 능력보다는 인식과 허세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때로는 허세도 실제만큼이나 위험할 수 있었죠. 특히 상대방이 그 허세를 믿을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워싱턴과 런던에서 날아온 소식들이 제 책상 위에 쌓여갔어요. 각국 의회에서 대만을 국제기구에서 배제하는 것에 반대하는 법안들이 속속 통과되고 있었죠. 저는 이런 입법 동향들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대만은 더 이상 외교적으로 고립된 섬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권위주의적 팽창에 맞서는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변모하고 있었답니다. 대만의 군사 현대화 노력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국방 예산이 대폭 증가했고 자체 드론 개발 프로그램이 본격화되었죠. 무인 잠수함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게다가 최첨단 미국제 무기 시스템들을 속속 도입하면서 섬의 방어 능력이 완전히 탈바꿈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분석한 자료들을 보면 대만은 더 이상 중국 군사기획자들이 쉽게 압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취약한 목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철벽 같은 요새로 변모하고 있었죠. 새로운 방공 시스템들이 하늘을 덮었고 해안선을 따라 최신의 미사일 방어망이 구축되었습니다. 대만 해협의 군사적 균형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더군요. 설령 중국이 어떻게든 침공을 감행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대만의 새로운 방어 능력만으로도 중국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었어요. 여기에 미국의 개입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미 제7함대가 즉각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고 일본의 자위대도 유사시 지원할 태세를 보이고 있었죠. 국제사회의 지원도 만만치 않았어요. 유럽연합은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전략적 현실은 중국 지도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 대만 주변에서 계속되는 군사훈련과 위협적인 제스처들은 주로 연극에 가까웠습니다. 실제 침공을 위한 진지한 준비라기보다는 국내 여론을 위한 쇼에 더 가까웠죠. 중국 정부는 여전히 통일은 필연이라는 환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려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대만 침공은 이제 극도로 위험한 도박이 되어버렸죠. 성공 가능성은 낮고 실패했을 때의 대가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업데이트되는 정보들을 분석하면서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대만의 민주주의는 생존할 것이고 중국의 위협은 점점 더 공허한 메아리가 될 것이라고 말이죠. 국제사회가 대만의 편에 서고 있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지지는 더욱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변화가 눈에 띄었어요. 대만의 청년들은 자신들의 민주적 생활 방식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확고했죠. 중국 본토와의 통일을 원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독립적인 정체성을 더욱 강하게 주장하고 있었어요. 경제적으로도 대만은 더 이상 중국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전 세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고 특히 미국, 일본, 유럽과의 경제 협력이 날로 깊어지고 있었죠. 중국이 경제적 압박을 가하려 해도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이런 모든 요소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만은 더 이상 중국의 손쉬운 먹잇감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시아 민주주의의 등대 역할을 하고 있었죠. 이런 변화를 중국 지도부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들의 호전적인 수사는 갈수록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베이징의 어두운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의 빛만이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트럼프의 베이징 폭격 위협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이 진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으니까요. 중국 공산당의 대만 정책은 텅 빈 약속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수년간 분석해온 모든 자료들이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죠. 평화적이든 군사적이든 대만과의 통일은 현재 상황에서는 절대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당은 이 현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권력 기반 자체가 흔들릴 테니까요. 그래서 이 거대한 연극은 계속되었죠. 아무 의미 없는 군사훈련, 실체 없는 외교적 위협, 그리고 결코 실현되지 않을 꿈을 홍보하는 선전 캠페인들이 이어졌습니다. 제 분석은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중국 인민들은 그들의 정부가 대만 정책에 대해 거짓말하고 있다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군사적 위협은 사실 공산당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값비싼 공연에 불과했죠. 일반 중국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진정한 통일은 애초에 의지에 없었어요. 베이징 폭격 폭로는 의도치 않게 이 근본적인 속임수를 드러냈습니다. 트럼프의 거친 위협이 외교적 포장을 벗겨내고 진짜 이해관계를 보여준 거예요. 중국 공산당의 생존대 현실적인 정책 수립, 이것이 진짜 문제였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베이징의 야경을 응시했어요. 수백만 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진실을 모르는 시민들을 나타내는 것 같았죠. 그들은 매일 뉴스에서 대만 통일의 당위성을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기밀 문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군사전략 보고서, 경제 분석 자료, 외교 전문들이었죠. 이 모든 것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만 침공은 자살행위와 다름없다고요. 경제는 붕괴할 것이고 국제적 고립은 피할 수 없을 거예요. 무엇보다 중국군이 실제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희박했습니다. 하지만 공산당 지도부는 이런 현실을 무시했어요. 아니, 무시하는 척했다고 해야 맞겠죠.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대만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걸요. 하지만 그 진실을 인정하는 순간 그들의 정당성은 무너질 거예요. 저는 일어나서 커피를 한 잔 따랐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정신이 좀 맑아졌어요. 이 순간이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만약 중국 인민들이 정부의 대만 정책이 연극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다른 공식 서사들도 의심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 각성은 어떤 외부의 군사적 압력보다도 중국 공산당에게 위협적일 겁니다. 진실은 한번 드러나면 결과를 요구하는 법이니까요. 트럼프의 베이징 폭격 발언은 거친 외교적 위협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중국 공산당의 수사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조명했어요. 저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제 분석의 핵심은 간단했어요. 중국 공산당은 실현 불가능한 약속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는 언젠가 반드시 붕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제 상사가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죠. 이 보고서를 본 사람이 또 있나? 그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좋아. 이건 없었던 일로 하지.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묻어둘 수 없다는 걸요.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날이 오면 중국 공산당의 대만 신화는 완전히 무너질 거예요. 저는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베이징의 불빛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불빛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각각의 빛이 진실을 갈망하는 영혼처럼 느껴졌죠. 트럼프의 위협이 의도치 않게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어요. 이제 그 상자에서 나온 진실들이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거예요. 그리고 그 조명은 실제 폭탄보다 베이징에게 훨씬 더 위험할 겁니다. 저는 컴퓨터를 껐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의 생각들은 꺼지지 않았어요. 이 진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침묵을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용기를 내야 할까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진실은 자유를 원하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진실의 전달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죠.